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법조인들이 네네. 판사 부류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판사가 제일 힘이 셉니까? 지금 검사가 약합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는 없죠. 어떻게 검사는 굉장히 적극적인 직업이고요. 적극적이라는 건 이게 뭐 수사하고 뭐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그 범죄를 찾아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검사인 거고 네. 판사는 소극적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해도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때려잡을 수는 없고 검사가 이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그다음 원고가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 법이라고 한 영역이 이만큼 넓으면 예. 검사가 담당하는 건 형사적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뭐 민법도 있고 그 행정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렇게 큰 분야가 있으면은 판사는 그걸 다 해보는 게 이제 판사인 거고 검사는 그 중에 형사에 전문화된 그러한 그 법조인인 거죠. 그 제가 왜 그런 걸 여쭤보냐면 이제 우리 이제 이 정치권에서 보면은 네네. 우리 같은 평론가가 누가 이렇게 민주당을 막 까면은 네. 그 민주당을 응원했던 그 평론가 네네. 욕해주고 이러면은 대리 만족을 좀 느끼거든요. 네네. 솔직히 좀 예를 들어서 네네. 김어준이를 누가 막 깠다든지 이러면 대리 만족을 느껴요. 그런 식으로 판사 검사 사이에 무슨 그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 검사를 막 탄핵하거나 검사를 막 공격하고 민주당 애들이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 에이 이거 좀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나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옛날에는요. 네. 지금은 판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옛날에는 검판사 그랬어요. 그랬다 맞아. 예. 독재 시대 때는 검사가 더 위였다. 검사가 더 힘이 셌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판사 그래서 사법연수원 수석한 사람들이 검사 간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판검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판검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판사와 검사의 위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 어디요? 법정이에요. 법정에 딱 들어가 보면은 판사님 저 위에 있고요. 가운데. 그러네. 그다음에 검사는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변호사 이쪽에 변호사나 피고인은 이쪽에 있고 증인은 가운데 있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판단을 하는 사람은 판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판사들은 자기네들끼리는 그다음에 연수원 성적이 판사가 더 높았어요 저희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로스쿨 생기고 그랬으니까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사법연수원을 300명 뽑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100등까지는 판사, 200등까지는 검사, 그다음에 이제 200등 넘어가면 뭐 그냥 변호사나 해라 이랬었거든요. 아니 200등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똑똑한 거 같은데. 아니, 저는 최고 같은데. 뭐 저는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가 충청도고요. 두 번째가 아버지 직업이 같아요. 교수. 예, 우리 아버지도 교수였으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같아요. 그 저희 아버지도 31년생이시고 윤기준 교수님도 제 기억에 31년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도 크고요. 다리도 쩍버리고. 그다음에 희한한데 저희 집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동갑이요? 나이가 같아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사법시험에 붙은 나이가 같아요. 윤 대통령하고 네. 정혁진 변호사하고 예. 사법시험.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구수했으니까. 구수했고 저는 중간에 이제 사학과 졸업하고 방위 갔다가 해가지고 그 시험을 조금 늦게 그 시작한 거는 맞는데 사실 붙은 그 나이가 똑같아요. 공통점 많구나. 공통점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즐겨 입고 다니는 옷이 있는데 뭐 강아지 꽤 끌고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그 옷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집에 있어요. 취향이 비슷하구나. 뭐 근데 그럼 검사가 됐어야지 비슷하면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시험이 1년 일찍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냥 우리는 변호사나 하자고. 예.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임관을 하면 판사나 검사로 임관을 하면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아. 자기는 그게 싫다. 아, 그러네. 근데 만약에 제가 한동훈처럼 예. 재학 중에 시험 붙고 임관 성적 1등이고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아이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나 판사로도 출세할 수 있고 검사로도 출세할 수 있고 그런데 당신이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변호사 하든 말든 알아서 해. 근데 나는 그 뜻한 바가 있으니까 나 이거 할 거야라고 했을 텐데. 근데 제가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시험이 늦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시험 뭐 그다음에 연수원 성적도 뭐 이렇게 아주 좋거나 그렇지 또 않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아니 뭐 그러지 않는데. 그냥 뭐 어디 가든 그냥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유 맞다 내가 뭐 판사를 한들 검사를 한들 출세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럼 뭐 변호사를 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의 그 적극적인 그 제안에 응해 주셨구나. 그런 뭐 그냥 뭐 하여튼.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출세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흘러 지금 뭐 이런 그 방송까지 또 아니 그 왜 물어보냐면 네네 아니 이 좀 민주당 애들이 네. 그 검사를 막 탄핵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검찰 조직을 막 능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은 판사들한테 자기들이 지금 재판 걸려 있잖아요. 네네. 이재명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판사님들한테 일종의 아부식으로 이렇게 검사를 막 두들기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건 아닌가요? 아니 판사들은 검사를 동격으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아니, 때 말도 아니게 막 탄핵을 막 세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똑같이 법대 나와서 똑같이 사법연수원 마쳤어도 거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판사가 되느냐 검사가 되느냐 이제 저희 같이 20년 넘게 판사하든 검사하든 변호사하든 만나보면요 달라요. 아, 된 다음엔 달라지는구나. 그 검사한 사람들은 눈이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려고 그래요.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가 최재형 그 지금 의원님 되셨죠. 네. 그다음 옛날에 이제 판사였죠. 감사원장 하셨었잖아요. 그전엔 판사였고. 근데 저희 연수원 다닐 때 교수님이셨어요. 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샤프하고 굉장히 품성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최재형 그 원장님은 저 모를 텐데 저는 그 교수님이고 또 그 뭐야 신우회 또 지도 교수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재형 원장님이 정치를 하시면은 되게 잘하시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최재형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막상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네. 하는 걸 보고 저는 저렇게 뛰어나고 그 훌륭한 분이 좀 그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 해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판사구나. 왜냐하면 저희 같은 변호사는요 막 던져요. 그냥 뭐 녹색도 던지고 주황색도 던지고 막 던져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판사님들이 알아서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 그냥 막 던지면 되는데 판사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항상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는 걸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그 후보한테 뭐 예컨대 정혁진이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면 뭐 알게 뭐냐 뭐 이렇게라도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친구 변호사인 것 같은데 뭐 좀 인간성이 뭐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재형 후보가 정혁진이 누굽니까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해요. 왜 답을 못하느냐? 모르니까. 나는 정답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아는 인포메이션이 없고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판단을 안 해버리는 그런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자들 그 정치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정치인을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정치인을 바라보는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답답하지, 그게. 답답하죠. 맞아요. 그다음에 저것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정답을 고민하고 정답을 생각하는 건데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저런 한계가 있는 거구나. 일단 저는 그런 걸 갖다가 좀 느꼈었는데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작태는 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 탄핵.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예. 진짜로 뭐든지 요건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돈이 많아요. 진짜 뭐 전청조처럼 51조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진짜로. 그러면 돈 많으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약 사 가지고 투약하는 게 그게 허용이 됩니까? 그 헌법에 탄핵과 관련된 요건이 있고요. 그건 국회의 권한이에요. 국회의 권한은 맞지만 국회는 명백하게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를 써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거 완전히 무식하고 우리가 권한이 있고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현격하게 이제 훼손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거 탄핵안을 찾아봤거든요. 예. 비겁해요.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한 거. 뭐가 비겁하냐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게 언제냐면 11월 9일이에요. 오늘이 13일이니까 지난주에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발의했느냐? 168명 전원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탄핵소추라고 하는 거는 법 중에서도 지극히 아주 하위에 있는 아주 높은 데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대표 발의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거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니까 법조인이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대표인 그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민주당에 뭐 검사장 출신들도 여러 명 있고요. 아니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지금 판사 출신도 여러 명 있고요. 근데 원내대표는 그 법조인은 아니죠. 홍영표 의원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누구냐. 고민정이더라고요. 이거는 법조인도 아니고 대표 자격 있는 원내대표나 당대표도 아니고 너무 허접하다. 초선위원회. 그런데 소추 사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탄핵을 소추합니다. 소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봤더니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진짜로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들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최소한 법조인들은 그 탄핵 소추 사유를 읽어보고 도장을 찍은 것인가? 거기에 동의를 갖다 하는 것인가? 그런 걸 갖다 보고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진짜로 그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너무너무 남용하는 것이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무식에 그냥 아무것도 읽어보지도 않고 무식에 방조한 꼴이 된 건데 이런데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왜 그러면 뭐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방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남발하면 소추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된다. 민주당 알기만 하면 왜 우리 국민들은 광분해요. 공분하는데 뭐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탄핵 무자비한 탄핵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왜 무고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반대로 탄핵이 여건이 안 되는 걸 탄핵했을 때 역으로 무고죄처럼 뭐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없냐 이거예요. 아니 법 어떻게 되냐면 헌재에서 기각이 나오죠. 그거밖에 없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이놈들을 단죄 무고죄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상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니야. 고소거리가 안 되는 걸 고소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탄핵거리가 안 되는 걸 탄핵했으면 탄핵이 아니면 고만이라고 헌재 판결 전에 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무고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돼? 무탄핵이라고 그러나? 그 죄를 묻는 게 없냐 이거예요. 무고죄는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면책 특권이 있어요. 이거 이게 국회에서 한 표결에 대해서는 한장하겠다 진짜. 면책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갖다가 했는데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65조에 있어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높은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헌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에도 또 있냐면은 헌법재판소법에도 탄핵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헌재는 그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이라고 하는 식으로 헌법은 되어 있지만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라고는 그 헌법재판소법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직무집행이 중요한 거예요. 직무에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죠. 예컨대 제가 높은 뭐 장관인데 개인적으로 무슨 뭐 부정을 갖다 저질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탄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정에 대해서는 뭐 처벌을 받겠지만 그렇죠. 탄핵은 상관없는 그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케이스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 의결됐었잖아요. 네. 탄핵 소추됐었잖아요. 그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써낸문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 정치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선 캠프 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어요.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대통령에 취임되기 전에 받은 거니까 대통령이 취임되기 전에 범죄 사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탄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으로 그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위법 행위가 있어야지 그 이전에 있거나 그 이후에 있는 건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은 모든 그냥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때라고만 되어 있어요. 헌법에는. 근데 헌재는 모든 법 위반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인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그랬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률도 위반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고 그랬느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탄핵을 기각을 한 결정을 한 거는 뭐냐면은 위법하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한동안 막 엄청난 뭐 탄도리들 생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연한 법률의 규정과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헌재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 뭐 이정섭 뭐 손준성도 마찬가지인데 이동관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기사로는 뭐 그 탄핵이 된다 이야기를 갖다 제가 많이 봤는데 근데 도대체 이동관 위원장이 뭘 잘못했길래 탄핵을 한다는 거지?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된 게 올해 8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의가 탄핵소추안이 지난주에 발의가 된 게 11월 9일이라고요. 그러면은 8월 25일에 취임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이제 9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두 달 반이에요. 3개월도 되기 전이에요. 왜냐하면은 11월 24일이 돼야 딱 3개월이 되는 거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두 달 반. 2달 반 동안에 무슨 짓을 했길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갖다 이렇게 쭉 나름대로 서치를 해봤는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못 찾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수 없이 국회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탄핵소추안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봤더니 그걸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동관 위원장이 왜 그 파면돼야 되느냐? 첫 번째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43일 동안 상임위원 2명만 가지고 의사를 진행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이 5명인데 지금 2명밖에 없거든요. 3명은 아직 그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명만 가지고 의사 진행한 게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관심이 있고 대통령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지.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무지하게 중요한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 뉴스 근절을 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KBS, MBC, JTBC에 그 자료를 한 10몇 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야.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언론의 자유라는 건 팩트 체크 없이 가짜 뉴스 남발하는 자유라는 얘기네. 얘네들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더 가관인 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응할 게 아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할 건 어디냐면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이거는 소관 사무 범위를 넘어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한 거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박문진 이사를 자의적으로 해임을 했다. 아니 방통위원장이 권한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해임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KBS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가만히 있었다. 그것도 탄핵 사유다. 이게 방송법 위반이다. 이런 걸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딱 읽어보고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분명히 이 탄핵 소추 사유를 민주당에 있는 법률가들이 법조인들이 썼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쓴 거야? 그 쓴 사람이 대표적으로 발의했겠지라고 딱 봤더니 고민정이야. 이름을 봤더니 고민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쓴 거예요. 이거는 고민정 의원이 쓴 것도 아니고요. 고민정 의원은 고민정 의원 당신이 대표 발의해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발의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쓴 사람은 쓰면서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야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거야 그러면 너도 나도 내가 대표 발의할게 내 이름으로 넣을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이 딱 드러나면 너무너무 이제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엄한 고민정 의원 그 앞세워가지고 뒤로 숨는 거. 이건 너무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사유로 탄핵 소추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정도 사유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네. 제 생각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100% 탄핵됐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헌법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만 그 위반한 정도가 탄핵할 정도로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중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동관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는 위법한 사항이 이 탄핵 소추 사유를 봐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탄핵당할 만큼 나쁜 일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장관이 되면 제가 이제 국방부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장관님 새로 오시면은 보고자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 지금 현안이 이거입니다. 그 두세 달 그냥 가요. 그러면서 보고하는 데만 해도 그거 두세 달 가요. 진짜로 한 두어 달은 진짜 그냥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동관 그 위원장 같으면 아주 샤프하고 뛰어난 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핵심을 갖다 탁탁탁 찍어가지고 그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건 단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8월 25일에 해서 지금 정도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탄핵 소추했다? 그 목표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해서 파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관 위원장의 발목을 잡기를 원하는 건데 언제까지? 내년 총선까지. 왜냐?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가짜 뉴스니까. 가짜 뉴스를 잡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짜 뉴스를 들이대 가지고 가짜 사유를 들이대 가지고 발목을 잡음으로써 가짜 뉴스가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그냥 문제 없이 가짜 뉴스가 횡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거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대의제를 그야말로 현격하게 파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제가 진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군사독재 시절보다도 더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악랄한 이자들 이제 심판하는 길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카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